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해드렸고 제 개인적 의견도 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영상을 또 좋아해 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댓글을 가져와서 이런저런 파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파이는 썰틱에서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아직 메인넷이 열리지 않아서 저렇게 점수가 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이슈는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었던 일입니다. 작년 4월에 이미 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오래된 이슈였고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서틱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파이의 이 보안 스코어를 상당히 낮게 측정을 하였다. 이 부분에서 이 질문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다른 감사 업체가 있습니다. 사이버스콥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파이 프로젝트에게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낮다. 그리고 80% 이상의 스코어를 주었고요. 리스크가 낮다라는 것은 보안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적게 측정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코어팀이 이 감사 전문 업체에 이 감사를 따로 신청을 한 적도 없거니와 아직 프로젝트가 오픈 메인넷 단계로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버스콥은 파일 코어팀에서 감사를 신청한 적도 없고 아직 오픈 소스로 모두 전환한 것도 아니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파이 블록체인에 도입한 것도 아닌데 이 사이버스콥은 파이의 어떤 점을 측정을 해서 이 스코어를 내었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GitHub의 커밋과 같은 활동량 또는 코인마켓캡과 코인게코에서 등록된 이 기준에서의 시총 또는 거래량 또는 공식 웹사이트의 이 보안성을 체킹을 해보고요. 또 파이의 소셜 계정이나 레딧이나 링크드인을 통해서 활동이 어느 정도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수박 겉핥기식의 자체적인 심사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 프로젝트가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또 거래소에 상장될 그런 준비가 된다면 그때가 되면은 이런 감사 업체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고 자체 감사를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정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여러 수정을 또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자면 이 보안 점수가 더 높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보안 점수가 더 높게 상승을 한다면 그 프로젝트를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썰틱이라는 기업은 왜 파이에게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줬느냐, 이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이 썰틱이라는 업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독보적인 업체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수십 개 이상의 수많은 암호화폐 감사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서로 비용을 받고 감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지금 경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 3월이었죠. 썰틱이 X에 포스팅을 하나 올리는데요. 바로 파이가 현재 썰틱에게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조사식의 포스팅을 올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믿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포스팅이 X에 공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순진한 파이오니어들은 모두 이 포스팅을 이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게 되고 투표를 장려하고 파이가 현재 감사를 받을 것이기에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감사를 받게 되면 서로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가 투표를 장려하는 그런 트렌드를 작년 초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썰틱이 던진 미끼에 우리가 쉽게 낚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커졌기 때문에 심지어 개발자 채팅에서도 코어팀에게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문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어팀의 스탠스는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이 썰틱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그냥 의미 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개발자 대화창 중 한 부분인데요. 이 썰틱에서 프로젝트 감사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코어팀의 크립토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썰틱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감시하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썰틱은 스마트 계약을 감사하는 곳이고 파이 블록체인은 현재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자 또 한 파이오니어가 파이 코어팀이 협력에 동의를 하면 썰틱에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 과정에는 KYC 요구사항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코어팀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코어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저 감사 업체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비용까지 지불을 하면서 현재 개발 중인 코드까지 다 오픈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현재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어떤 감사 기업이 파이에 대해서 스코어를 낮게 주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오딧 기업이지만은 사이버스콥에서는 이 파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내러티브를 믿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최근 KYC를 받아본 파이오니어가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KYC를 도와줬는데 여권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름 기재란 옆에 이 패밀리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운님은 이 패밀리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 미성년자 KYC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히 의심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 KYC를 진행을 하는데 현재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름을 기입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first name과 middle name 그리고 last name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last name 옆에 surname이나 family name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이 family를 물으시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family name이라는 뜻은 last name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겠고요. 한국 이름의 성을 의미합니다. 즉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고 홍길동이 KYC를 신청한다면은 성이 홍이기 때문에 여기 last name에 홍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홍길동의 family name도 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first name은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길동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이름에는 이 middle name이 없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middle name은 무시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중국이 뭔가 해결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 때문에 오픈 메인넷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손절을 했으면 1년 전에 우리가 이미 오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중 행보는 파이코인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써주셨고요. 참고로 저는 국제 정치학이나 지정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전문인도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등 아니면 미국이나 타 국가를 옹호하거나 그런 어떤 정치적 사상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고요. 같은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국경을 떠나서 한 커뮤니티 인원이자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코인이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을 배척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과감하게 중국을 앞으로 배제를 하고 중국 없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파이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암호화폐를 위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암호화폐이든 암호화폐가 세계적으로 균형 잡힌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고르게 확산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국가의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독으로 제재하려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단일 국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는 미국 코인입니다. 헤드오피스가 미국에 있고요. 미국 규제법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만약 파이가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들에게만 우호적인 코인이라면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미국 코인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리플 네트워크 자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SEC가 리플의 소송을 걸고 넘어졌을 때 그리고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갈 때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미국을 떠날 것이다. 리플의 이 발언은요, 실제 미국을 떠나도 우리는 큰 문제 없이 다른 국가에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반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미 바이든 행정부에게 큰 고민거리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특히 중국에 비해서 웹 3.0 산업이나 디지털 화폐 산업이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미국이 주도권을 뺏기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플이 이런 폭탄 선언을 해버리면은 미국의 정부도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 대선 후보 트럼프이죠.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요약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수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한다. 중국에게 이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매우 솔직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암호화폐 홀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는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스스로 인간이 기준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 한 국가를 응원했을지는 몰라도 비트코인은 그 당시에도 철저하게 중립성을 가지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에게도 급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비상자산으로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 적국인 러시아도 국제사회에서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되었을 때 바로 비트코인으로 스탠스를 옮겨 탔습니다. 엄청난 중립성을 가지고 있죠.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본 수많은 나라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미국에 의해서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중립성을 가진 자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스탠스를 조금씩 바꿀 수가 있겠죠. 파이도요,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등 모든 대륙에서 골고루 크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어떤 이유로 파이를 제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파이가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곳에서, 즉 중국 같은 곳에서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면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그 제재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탈중앙 특성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한 지역이나 국가의 저항에 쉽게 극복하는 특성이야말로 지금 암호화폐에 가장 요구되는 탈중앙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중국에서 이 파이 생태계가 성장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전에 파이 채팅방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 개 교실 크기 엄청 큰 실내에 내부에다가 수백 개의 폰을 나열을 해놓고 채굴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채굴하는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래서 중국 사람들 KYC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올해 메인넷이든 내년 메인넷이든 이와 같이 부정하게 채굴하고 있다면 시스템 정비를 우선 메인넷 전에 부정 채굴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메인넷 후에 부정 채굴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픈 메인넷 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잘못하면 파이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망가질까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글을 써주셨고, 그리고 아래 댓글을 보면요, 한 분이 그래서 9월 30일까지 KYC 인증 리미트를 제한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채굴장을 돌린 사람들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계정으로 채굴을 했는데요, 가계정으로 채굴을 한 거죠. 만약 9월 30일까지 KYC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채굴했던 대부분의 포인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렇게 가계정 의심 계정에는 KYC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YC를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라이브니스 검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KYC 통과나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주지 않는 부분 등등 다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KYC를 우회하는 방법이 정말 쉽지 않다,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코어팀을 믿어보고 코어팀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시기에 그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파이코인의 거래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에서 상장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탈중앙 거래소라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탈중앙 거래소, 즉 덱스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거래소보다 더 먼저 그렇게 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코어팀에서는 비공개 AMA를 통해서 일단 이 거래소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음을 얘기는 했었는데요. 물론 이런 계획은 좀 여유가 생긴다면 계획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앙형 거래소, 업비트나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를 파이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각국의 이 기관의 규제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파이가 이런 리스크를 억지로 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대신 덱스 정도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덱스라는 것은 탈중앙 거래소이고요. 실제로 이 스텔라의 이 프로토콜 18을 보면요, 이 유동성 풀과 이 AMM 기능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탈중앙 거래소는 기술적으로 파이 생태계에서도 언젠가는 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탈중앙화가 되어버린다면 이 HTX와 같은 거래소는 파이 블록체인 API에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어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HTX 거래소 그들의 계획대로 상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HTX 거래소는 이미 파이 IOU 토큰을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 상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장 초기에 먼저 파이를 상장할, 현물 상장을 시킬 거래소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오픈 메인넷과 상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오픈 메인넷이라는 것은
파이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블록체인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갖추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 탈중앙화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파이코어팀 노드 3개로 운영이 되는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에 대한 통제권이 코어팀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20만 개가 넘는 커뮤니티의 노드가 테스트넷에서 지금 대기 중이죠. 물론 이 중 어느 정도가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커뮤니티 노드로 인해서 코어팀이 자체적으로 파이 블록체인을 모두 통제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의 설명에 의하면 단 하나의 커뮤니티 노드라도 슈퍼 노드로 선정이 된다면 외부에서 즉 서드파티에서는 파이 블록체인 API를 호출을 하는데 제한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거래소에서도 마음대로 파이 블록체인에 접속을 해서 자율 상장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즉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되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개발자들은 이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코어팀의 통제 아래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가 쉽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폐쇄형 메인넷이 보여주지 못하는 능력을 앞으로는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상장이라는 개념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자유롭게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현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래소 상장보다 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개념이 훨씬 더 큰 장점을 이루고 있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